자, 지금부터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보충 개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좀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강의 들으실 때 약간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수업 시간에 아마 멘델의 법칙까지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두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사람의 유전을 학습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전 방식을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 유전 방식을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에 있는 이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여러분들이 유전자라는 개념은 우리 1단원이 아니고 4단원 맨 처음에 배웠을 때 가장 하위 개념이었고, 얘보다 위에 상위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 유전자의 위치라 함은 어디 염색체에 있냐에 따라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상위 염색체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위 염색체와 대비되는 성 염색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가 상염색체의 위치에서 유전이 될 경우 이것을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별거 아니죠. 반대로 이제 성염색체의 위치에서 유전이 되는 경우는 뭐라고 하면 돼?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염색체 유전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때도 말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성별에 따른 발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이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게 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도 걸릴 수 있고 여자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성염색체 유전은 어때? 성별에 따른 발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자만 걸린다거나 또는 여자만 걸린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많이 걸리고 여자는 적게 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 어떤 형질의 발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염색체는 우리가 어떤 거 있다고 배웠었죠? 이제 X염색체가 있을 수 있고 Y염색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도 여러분들 X염색체 유전이 있고 Y염색체 유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 X염색체 유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얘를 반성 유전이라고 주로 표현해요. 수능에서는 이제 수능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X염색체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주로 표현하고, 이때 반성 유전의 이그젬플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정록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우병이 존재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반대로 이제 Y염색체 유전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를 한성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전공에서 다루는데, 수능에서는 한성 유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성 유전이라는 말은 한 가지 성에 의해서 유전되는 건데, 이때 한성 유전 양상이 나오는 성이 누구겠습니까? 남성이라는 거죠, 남성. 남자의 경우 한성 유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한성 유전의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이제 대머리 유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성에게서 대머리가 많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이게 Y염색체 유전자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었고,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가 사람 유전을 구분할 때 두 번째 구분 방법은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이 대립 유전자 쌍의 수에 의해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만요. 펜이 대립 유전자 쌍의 수,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니까 이 쌍의 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대립 유전자 쌍의 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첫 번째는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야?
다인자 유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위에 염색체가 어디에 있냐 이 내용보다는 이 대립유전자 쌍의 수에 의해서 구분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이냐 다인자 유전이냐 이게 중요하더라. 그럼 지금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설명을 해보면, 단일인자 유전에서 이 단일이라는 의미는 한 쌍을 의미해요. 한 쌍. 다시, 단일인자 유전에서 단일은 한 쌍의, 인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대립 유전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유전이 되어서 한 개 형질을 결정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이걸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개 형질 결정. 그럼 반대로 다인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다자는 마늘 다자니까 여러 쌍을 의미해요. 여러 쌍. 그래서 여러 쌍의, 인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립 유전자라는 뜻이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얘네가 한 개 형질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 우린 이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옆에다가 할게요. 이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형성했을 때 여기에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라지 A, 스몰 a가 있습니다. 이때 이 라지 A, 스몰 a라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얘네가 어떤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인간의 형질 한 개를 결정한다. 이러면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단일인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유전자 라지 B, 스몰 b, 뭐 라지 D, 스몰 d, 뭐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를 해가지고 얘네 전체가 어떤 한 개 형질을 결정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한 개 형질을 결정하게 되면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네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일인자, 다인자 개념부터 헷갈려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단일인자와 다인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이그젬플을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이그젬플. 자, 단일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뭐가 있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조개가 있다 없다, 보조개가 있다 없다, 또는 뭐 눈꺼풀, 그러니까 쌍꺼풀을 말하는 거지. 눈꺼풀이 있다 없다. 눈꺼풀이 아니고 눈꺼풀인데 미안. 눈꺼풀, 눈꺼풀이 있다 없다. 또는 이제 혀말기가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뭐 이마선 모양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그젬플은 어디 보면 좋냐면 완자, 개념서 완자에 페이지 209쪽을 보시면 됩니다. 209쪽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단일인자 유전의 형질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뭐가 우성이고 열성인지도 이걸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 형광펜이 느낌이 좋네요, 이게. 그쵸?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으로 가보시면, 다인자 유전의 이그젬플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의 키가 이제 다인자 유전이고, 그리고 몸무게. 그러니까 이때 몸무게는 이제 태어났을 때 몸무게를 의미하겠죠. 물론 이제 후천적인 몸무게도 유전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 몸무게는 이제 유전자에 결정되는 몸무게다. 그 다음에 우리 손가락에 있는 지문 이런 게 이제 다인자 유전이고, 또 우리 피부색도 여러분들 다인자 유전의 이그젬플입니다. 자, 이런 이제 다인자 유전의 이그젬플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그젬플을 먼저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 쓰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되냐? 자, 지금 말한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이런 형질들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다인자 유전에 비해서는 덜 받죠.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다라기보다는 뭐 환경의 영향을 다인자 유전처럼 미친 듯이 받는다 이러진 않는 거고, 그리고 대립 형질이 뚜렷해요.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은 다인자 유전에 비해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고 환경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럼 반대로 다인자 유전은 어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이그젬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봤겠지만 환경 영향을 미친 듯이 받죠.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는 특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냐, 뭘 먹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질이 어떨까? 얘네들의 형질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얘네들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라는 거지. 뚜렷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단일인자 유전이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환경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멘델의 원리, 즉 멘델의 세 가지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완두콩처럼 멘델의 세 가지 우리 우성, 열성,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 반면에 이 다인자 유전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지금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하려는데 여기 아래 공간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페이지로 전 넘길 건데 여러분들 아래 공간 있겠죠, 노트에. 그럼 이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의 그 다음으로 내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프. 자,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단일인자 유전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냐면 막대 그래프 양상입니다. 막대 그래프. 다시 단일인자 유전은 막대 그래프 양상을 띠더라. 무슨 말이냐면 X축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일인자 유전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의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보조개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질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 몇 프로, 없는 사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때 막대 그래프 양상을 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어떤 시험 문제를 딱 접했는데 막대 그래프가 제시됐어. 그럼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 그래프를 의미한다라고 알아둬야 되겠죠. 아시겠죠? 막대 그래프가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은 그럼 어떤 그래프 양상을 띠냐? 다인자 유전은 얘네가 정규 분포 곡선을 띱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이걸 아직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그래프 양상을 띄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증가해서 최대값 찍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정규 분포 곡선은 이제 X축이 이제 형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우리가 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엄청 다양하잖아요, 인간을. 그래서 최소값을 우리가 140cm를 한번 잡아보면 이 140cm부터 150, 뭐 160, 뭐 170 등등등등등 키가 다양한 형질을 띠게 되는데 이때 각 형질을 갖는 사람의 수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 곡선의 양상을 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이제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이게 이제 평균값을 나타내게 되더라. 예를 들면 뭐 165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이제 평균값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정규 분포 곡선을 이해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정규 분포 곡선이 이제 유전 문제로 나오면 얘 다인자 유전이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방식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그젬플과 각각의 특징을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그래프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플렉스 러플이 이게 가로로만 이게 배열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세로로 필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각적으로 보기에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어